이제 두 번째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이 빨갱이였냐 이 문제인데요. 저는 박정희가 한때 빨갱이였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모든 어떤 사람이나 다 인생에 그 영향을 크게 주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기 마련이죠. 혹시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소년들도 있는데 청소년들도 이 청소년들한테는 우리 정동수 목사님이 큰 영향을 줬거나 뭐 저 같은 사람이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죠. 누군가 한두 사람이 있는 게 좋아요. 아니에요? 나는 절대 아니야. 예. 소년 박정희에게 큰 영향을 준 것, 평생에 걸쳐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셋째 형인 박상희라는 인물입니다. 박정희가 이제 5남 2녀,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박상희는 셋째 형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에 의하면 키도 훤칠하고 아주 미남이고, 그리고 언변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머리가 아주 명석하고, 또 이 주위에 존경을 받는 리더였다고 합니다. 박상희라는 인물이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난히 이 막내인 박정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뭐 10살 터울 이상이겠죠. 이 박상희를 따르고 존경하고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이 박상희라는 사람이 당시의 지식인들이 대체로 이 좌파에 좀 기울어져 있었어요. 당시는 우파라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우파가 어디 뭐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당시 좌파는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조직이 가동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먹물개나 좀 들었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유행처럼 다 좌편향을 하고 다녔어요. 박상희도 아마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 아니었는가 생각하는데, 그 중에 워낙 인물이 뛰어나서 금방 남로당의 서열 3위에서 5위 정도 되는 지위로 올라갑니다. 남로당 박헌영이가 당수고, 그 밑에 뭐 몇 명이 있는데 그 그룹이거나 그 그룹 바로 밑에 그룹 정도였던 것 같아요. 서열 5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1946년 10월 1일 날 대구에서 있었던 대구 폭동을 기획하고 주도합니다. 남로당 대구 조직이 10월 1일 날 경찰서 습격하고 무기 탈취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가 진압당하는 사건입니다. 11 폭동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구 11 폭동을 일으킨 두 사람이 있습니다. 11 폭동의 주모자가 둘인데, 하나가 박정희가 평생 존경했던 박상희, 그리고 그 박상희의 아주 가까운 증마고우 절친 황태성, 이 두 사람이 대구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 대구 폭동을 일으킨 두 사람 중에 박상희는 그날 현장에서 경찰에 사살당해서 죽었어요. 현장에서 지휘를 하다가 죽었어요. 황태성이는 탈출에 성공해서 북한으로 갑니다. 북한으로 가서 산자부 장관을 합니다. 북한 정권에서 김일성 밑에서 요즘식으로 따지면 산자부 장관을 합니다. 황태성이라는 자는, 이 자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박정희는 62년을 살았거든요. 1917년에 태어나서 1979년에 죽었습니다. 62년을 살았는데,
아까 우리 목사님 64세라고 그러시는데 목사님보다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과 그 군사정변을 해서 최고위의 의장을 했던 기간까지 다 합치면 1961년부터 1979년까지 최고 권력자로 있었잖아요. 그건 18년이에요. 62년의 인생을 살고 18년 동안 대한민국을 통치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62년간의 박정희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저는 이 사람이 처절하게 생존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다 죽었다라고 제가 느껴요. 처절하게 생존을 위해서 평생 투쟁하다 죽었다. 서바이벌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박정희의 서바이벌을 위한, 생존을 위한 투쟁은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돼요.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6남매를 이미 두고 있던 박정희의 어머니가 원치도 않은 이 임신이 되자 이 뱃속에 있는 박정희를 떼려고, 그러니까 유산시키려고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양잿물도 먹어보고 언덕에서 뛰어내리기도 해보고 막 쫄라가지고서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도 하고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실패는 박정희의 생존의 성공이죠.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한두 번도 아니고 서너 번씩 그걸 해낸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니까 조망만하게 태어난 거예요. 형제들에 비해서 키도 작고 몸도 작고 그 별명이 대추씨였어요. 근데 단단하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박정희의 인생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서 사범학교를 갈 만큼 머리가 좋고 열심히여서 어찌어찌 거기까지 갔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그 박상희가 해방된 다음 해 남로당 11폭동 사건을 주도하다가 총 맞아 죽잖아요. 저는 박정희가 그 박상희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박상희가 죽기 전인지 죽고 난 다음인지는 몰라도 어느 그 지점에선가 박정희는 박상희와 함께 남로당의 길을 걸었다. 그런데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비밀당원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우리가 그 대통령이 된 이후의 박정희를 익히 알잖아요. 그 사람 뭘 해도 하면 제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남로당에서 비밀당원 하면서도 제대로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의 배후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도 남로당이 일으킨 수많은 폭동과 반란 사건의 하나였을 것이고 군이 관련된 거라면 박정희가 어떤 형태로든 역할을 했을 겁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직후에 군이 이승만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군 전체의 남로당 뿌락지들을 색출하는 검색 작업을 벌입니다. 거기에 박정희가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김창룡 특무대에 의해서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은 그만큼 박정희의 남로당 비밀당원으로서의 활동이 비중이 컸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김창룡 특무대장을 비롯해서 백선엽 장군, 정희령 장군, 정도영 장군, 이런 사람들이, 당시의 군의 실세들이 다 박정희와
만주군관학교에서 같이 동문수학을 했거나 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지은 죄는 무거우나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너무 출중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는 뺏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탄원을 올려요. 그래서 살아납니다. 살아나는데 이 살아나는 과정에서 어떤 기록에 의하면 박정희가 남로당 비밀당원으로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었던 같은 남로당 비밀당원들의 명단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저는 그랬을 수도 있고 그냥 낭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왠지 박정희가 좀 비겁해 보이고 말하자면 동지를 팔아먹은 배신자처럼도 느껴지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분과 좀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 세 가지 종류의 재야 세력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세 가지 세력이 서로 막 섞여 있었어요. 하나의 세력은 대통령도 직접 우리 손으로 못 뽑으니까 이거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냐,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냐,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냐고 주장하고 투쟁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에요. 민주화운동 세력이죠. 이 세력이 분명히 있었어요. 저 스스로는 저도 여기에 끼어서 어찌어찌 하다가 감옥을 좀 갔다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는. 두 번째 세력은 칼 막스와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을 직접 가서 배우지는 못하고 책으로 배우고 스스로 자생적으로 공산주의가 된 세력입니다.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문수 같은 사람이 여기에 속합니다. 김문수 아시죠? 여기 와서 특강도 했던 걸로 제가, 김문수가 바로 이 두 번째 세력에 속합니다. 김문수 스스로 나는 80년대 공산주의자였다, 자생적 공산주의자였다, 나 빨갱이였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런데 소련이 무너지고 동구사회주의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내가 수십 년간 믿어왔던 내 신념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몇 년간의 엄청난 사상적 고뇌와 혼돈을 거쳐서 마침내 나는 공산주의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자가 됐다, 이렇게 김문수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부류예요. 세 번째 부류는 1940년대 박헌영 계열로 이승만 대통령과 투쟁하다가 지고 나서 게릴라가 돼서 지리산에서 게릴라 운동도 하다가 6.25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김일성과 손잡고 뭐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다가 다 뿔뿔이 뜯겨서 북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이 뭔가 좀 더 해보려고 하면서 간첩단 사건들이 계속 터지는데, 인혁당, 통역당 뭐 이런 사건들 해서 난민전까지 그렇게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그걸로는 안 돼 그러고서 잠복해 있다가 1985년, 86년경에 이번에는 남한에 있던 그런 종북주사파가 아니라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에 의해서 직접 지시받고 지령받는 종북주사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거쳐서 지금은 문재인 정권의 주류 세력으로까지 부상한 이 종북주사파 세력이 이 세 번째 있는 겁니다. 이 세력들이 전두환 정권 때까지는 형식적 자유민주주의가 아직 회복되기 전이니까 민주화 회복이라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민주화운동 세력과 자생적
공산주의 세력과 종북주사파 세력이 서로가 분명히 다르다는 걸 느끼면서도 함께 뭘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걸쳐서 했으니까, 이 종북주사파 세력을 처음으로 80년대에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들여와서 각 대학을 주사파들로 이게 개조시켜버린 그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김영환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필명을 강철이라고 써서 강철 서신이라고 하는 그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뿌려서 강철로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김영환입니다. 자, 자생적 공산주의자의 리더였던 김문수는 소련 붕괴, 사회주의 붕괴를 현실로 목도하고 자유민주주의자로 전향했어요. 우리나라의 주사파를 도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김영환은 북한의 공작원이 잠수함을 갖고 내려와서 그 잠수함에다가 이 김영환이를 태우고 다시 북한으로 가서 김일성이를 직접 만나요. 그리고 북한 조선노동당에 직접 입당을 합니다. 그리고 공작금을 받아서 다시 잠수함을 타고 남한에 내려와서 남한의 지금의 종북주사파 세력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북주사파의 그야말로 원조고 거두죠. 이 사람은 지금 북한 민주화 운동을 위한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목숨 걸고 탈출하는 탈북민들을 돕는 단체를 이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향한 거죠. 이 사람이 전향서를 써요. 전향을 한 직접적 이유는 북한에 가서 보니까 지가 생각하던 자기가 그동안 선전으로 듣고 믿던 그 지상낙원이 아니더라. 북한은 지상낙원이 아니라 지옥이더라. 난 그동안 속았다. 그리고 전향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문수도 김영환도 전향한 이후에 잘못된 노선으로 자기들이 다 지도부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생적 공산주의 집단에 대해서 또 종북주사파에 대해서 정부가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와 컨설팅을 해줍니다. 종북주사파의 조직 체계는 이렇고 이들은 어떤 원칙으로 움직이고 이들이 북한 간첩과 어떤 식으로 접속을 하고 접선하고 하는 것들을 다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다 얘기를 해줘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우리는 김문수를 부끄러워하고 김영환을 그러면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자기 동지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했다고, 예전에 동지들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했다고 김영환을 창피스럽게 생각하고 김문수를 부끄러워해서 이들이 지금 자유파의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부정하고 거부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들이야말로 잘못된 이념 속에서 걸어왔던 자신들의 인생과 자신들의 노선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반성하고 그리고 새로운 길로 나선 돌아온 탕자로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줘야 되는가? 박정희는 빨갱이였는가에 대해서 저는 빨갱이였었던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는 그 빨갱이가 되는 과정에 박상이라는 사람의 계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지금 문서로 남아있지 않지만 입장을 완전히 바꿨다. 그래서 한때 빨갱이였다는 것만으로 박정희의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소극적으로 피해가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가 어떤 동기로 한때 남로당 비밀당원이었는지, 그런데 그가 또 어떤 계기로 잘못된 노선을 버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전향해서 이후에 18년간에 걸친 그 위대한 업적을 쌓게 됐는지를 그 자체만으로 인정하고 평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 친일파 논쟁이나 박정희 빨갱이 논란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유우파가 위축되지 말고 피해가지 말자. 당당하게 넘어서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박상희 얘기하면서 황태성 얘기했죠. 김일성이는 실제로는 수류탄도 한번 제대로 못 던져본 잔데 솔방울로 던졌다니까. 그런데 이 잔대가리는 엄청 발달되어 있었던 자예요. 권력투쟁과 잔대가리. 이 자가 지금의 3대 세습을 구축하는 과정은 아주 처절할 정도의 좌파 청산 투쟁을 통했어요. 김일성이가 정권 잡는 과정을 보면 연안파 숙청, 소련파 숙청, 남로당파 숙청, 무슨파 숙청, 숙청의 역사예요. 그렇게 해서 권자를 안착시키는데 이 음흉하고 간교한 이자가 1961년 5월 16일 남한에서 군사정변이 일어났는데 그 지도자가 박정희라는 사실을 듣자마자 자기 밑에서 장관하고 있던 황태성이를 부릅니다. 불러서 너 내려가서 박정희를 포섭해라. 그래서 황태성이, 장관하고 있던 황태성이가 2달 반 후 8월 말에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간첩으로 넘어와요. 넘어와서 박상희의 부인을 접촉합니다. 그야말로 막역한 절친인 박상희의 그 부인을 찾아가요. 밤에. 나 황태성입니다. 서로 평소에 잘 알던 사이였겠죠. 그래서 박정희를 만나러 왔다. 김일성의 특별 지시로 내가 박정희를 직접 만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박정희를 만나게 해달라. 가장 존경하는 형인 박상희의 미망인을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 부인이 신고를 해요. 황태성을. 그래서 잡히는데 이게 간첩 신고하듯이 신고한 건 아니고 거의 자수하는 수준으로 가서 신고를 하는데 그건 왜 그랬냐면 황태성이가 대담한 거죠. 내가 상희의 친구야. 정희 걔 내가 어릴 때부터 봐왔어. 내가 내려왔다 그러는데 정희 걔가 나를 안 만나? 내가 숨어서 만날 이유 없어. 나는 김일성의 특명을 받고 남북 협상을 해서 통일시키려고 박정희를 만나러 온 거야. 나는 특사로 내려온 거야. 하고 경찰에다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자기 신분을 다 밝혀요. 그래서 보고가 됩니다. 박정희가 알게 됐어요. 박정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모르긴 해도 굉장히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박정희가. 그런데 결국 끝내 박정희가 황태성을 만나질 않습니다. 만나질 않고 재판을 거쳐서 3년쯤 후에, 2년쯤 후죠. 63년 말이니까 2년쯤 후에 재판을 해서 사형시켰습니다. 자기가 가장 존경하던 박상희는 경찰총에 맞아 죽고 그와 가장 절친이었던 황태성이가
북한의 김일성의 특명을 받았다 그러면서 내려와서 만나자 그러는데 끝내 만나지 않고 사형시켰어요. 당시에 박정희가 군사장변을 일으켰을 때 가장 놀랐던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환영했던 나라는 아마도 소련이나 북한이었을 겁니다. 이 남로당 비밀당원이었던 걸 아니까 가장 겁이 나고 놀랐던 건 미국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이 미 대사와 미 주한미 사령관 측의 첫 번째 보고와 국무부의 지시는 뭐냐? 박정희가 도대체 어떤 자냐? 좌익 경력이 있다는데 빨갱이냐 아니냐 확인해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만약에 그때 김일성이가 내려보낸 황태성이를 그냥 자기 형의 친구라는 그 사적인 이해를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만났다면 미국의 의심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박정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생존을 위해 투쟁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그리고 해방 후 남로당 비밀당원으로 그리고 군사정변에 성공한 후에도 북한의 이런 반관계와 각종 공작 그것이 안 되니까 직접 박정희를 제거하기 위해서 암살단을 2번, 3번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의 62년 인생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이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박정희가 일관되게 견제했던 것이 3가지 있습니다. 일관되게 견제했던 것이 3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잠깐 쉰 다음에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